당신의 때가 있다. 1장 운명. 운이란 그저 사시사철,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의 순차적 순환을 일컫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순환은 60년에 걸쳐서, 그리고 60개월에 걸쳐서, 또 60일에 걸쳐, 더 작게는 60시즌, 5일에 걸쳐 부단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갈 뿐이다. 이런 질서정연한 움직임이 운이고 순환이니 거기에는 우연이 없다. 봄이 되었지만 봄의 날씨는 여전히 쌀쌀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훈풍이 불어오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꽃이 핀다. 이때 꽃이 피어난 것을 두고 사람들은 우연히 꽃이 피었다고 한다. 그러나 겨우내 준비해온 꽃이 때가 되어 피어난 것이니 그것은 필연의 모습일 뿐이다. 어쩌녁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꽃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만개했다고 해서 그게 우연은 아닌 것이다. 날씨가 여전히 쌀쌀하지만 꽃은 결국 피어날 때에 가서 피어나는 것이니 이건 필연이다. 물론 계절이 차례로 순차적으로 옮겨가는 것에 있어 약간의 빠르고 늦음의 변동이야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본에 있어 우연은 없다. 운이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날 수 있으려면 꽃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야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고 여기에 하늘과 땅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봄꽃이 피어나려면 하늘이 온화해져야 하고 땅도 도와야 한다. 이것을 두고 운이 순조롭다라고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은 냉랭해지고 땅은 말라붙으니 이를 두고 운이 부조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운이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운에는 순조로운 운도 또 부조한 운도 없다. 겨울은 만물이 시드는 계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 나쁜 계절은 아닌 것이고 만물이 성장하여 수확을 보는 계절이라 해서 가을이 꼭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계절 모두 저마다의 역할이 있을 뿐이고 사람의 운과 그 변화에 있어서도 저마다의 일이 있을 뿐이다. 운은 필연이고 또 거기에는 좋고 나쁨, 즉 호불호가 없다. 운이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의 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고 또 23.5도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변동하는 세차 운동으로 인해 생겨난다. 또 하나는 지구의 태양 공전 주기가 360일로 정확히 끊어지지 않고 365.242일로 이어지는 무한 소수인 까닭이다.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운이 존재한다. 명이란 명령받았다는 의미이다. 초월적인 존재, 즉 하늘로부터 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명을 받았다는 뜻이다. 나는 명이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과 소양으로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명을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 60갑자로 표현하면 51만 8,400개에 달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겨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를 운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평소에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이 생겨먹은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또 다른 힘이 있어서 자신을 생각지도 않은 길로 인도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운명이란 내면에 존재하는 당신이다. 내면에 존재하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이를 겉의 당신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예로부터 많은 현자들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얘기를 자주 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내면의 본질적인 당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다. 내면의 더 본질적인 나, 이미 생겨먹은 나, 바로 운명의 내가 앞길을 이미 정했으니 계기가 주어지면 다시 말해 운때가 되면 그 길로 조금의 지체도 없이 나서는데 외면의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 느끼는 것이다. 마음껏 선택하라. 그러면 당신은 주어진 운명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외면의 당신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마음껏 선택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내면의 본질적인 당신이 이미 생겨먹은 것에 따라 결정을 내려놓은 것이니 이에 따라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2장 인생의 사계절.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60년은 사계절로 나누면 한 계절이 15년이다. 봄은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의 기간이고 여름은 소리치고 주장하며 약동하는 야망의 기간이며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며 겨울은 이제 모든 것이 시들어가는 쓸쓸한 계절이다. 저마다의 운명에 따라 그 계절이 달라서 그렇지 누구나 겪게 마련인 자연의 철저한 순환이다. 운명에서 명이란 바로 품종을 말한다고 봐도 좋다. 좋은 품종은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수확을 가능케 한다. 머리가 좋은 친구, 노력형인 친구 등등 이런 것들이 타고난 명이고 품종에 해당된다. 집안이 좋은 사람의 경우는 토양이 비옥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품종이고 비옥한 토양이라도 때 또는 철이 어긋나면 도로함이 타버린 것이다. 여기서 때 또는 철이 바로 운이다. 운이란 운동하는 것, 변화한다는 것이니 변화한다는 것은 시간이고 때이다. 그래서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모든 것은 저마다의 때, 즉 제때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노력형이고 배경이 좋아도 때 많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이니 이 점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때만 기다리라는 말은 아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나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꼭 붙잡고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도 필요하다. 준비가 충실하든 충실하지 않든 때가 오기 마련이고 준비가 충실한 자라면 제때에 어울리는 행동을 할 것이니 좋은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 때를 기다리느라 초조한 마음을 가지느니 그저 열심히 준비하라. 아니면 계절의 풍류를 즐기던가 그도 아니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묵묵히 준비하고 또는 삶을 즐기면서 때를 기다리면 꽃은 피어날 것이고 잎사귀를 열 것이며 마침내 소담한 결실을 거둘 것이다. 세상과 자연과 사람의 주기는 60년이다. 주기가 60년이니 30년의 오름과 30년의 내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 젊은이가 15세 무렵에 바닥에 지났으면 30년이 지난 45세의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로부터 15년간은 그런대로 무난하게 살다가 15년이 지난 60세 무렵부터 서서히 기울게 되고 20년이 지난 65세부터는 힘들어져서 75세에 또다시 바닥을 맞이하게 된다. 이 60년의 주기는 철저하리만큼 엄밀한 규칙성을 갖는다. 자기의 명을 알게 되면 오름길이야 물론 좋을 것이고 하락의 길이라 해도 그럭저럭 즐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삶의 기술에 정통한 자라 하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부귀와 명예에 집착하는 자 중에 일찍이 내일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 또한 아니다. 욕심 없는 촌부라면 가능할 것이다. 바닥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 쓸데없는 것들을 내 속에서 밖으로 내다버렸기에 조용하다. 체면도 힘도 돈도 없고 알고 지내던 사람과도 인연을 끊게 되는 때가 되면 그것이 바닥이다. 어려서 바닥을 지나온 자는 대개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그저 어려웠었다는 생각만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자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지니게 된 아픈 상처가 있지만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상처받은 내면 의식에 대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 중에 인정머리가 없거나 세상에 대한 나름의 이상한 편견을 지닌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는 어릴 적 바닥을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지니게 된 부정적 고정관념 때문인 경우가 많으니 치료가 필요하다. 운세 바닥의 커다란 특징은 알게 모르게 나름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이들의 성패가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다.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할 수도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스스로 얼마든지 그것들을 통제하고 비껴나갈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니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이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본인 자신일 수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보면 그 기대가 자신 속에 있는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기대나 포부가 크다 보니 정작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을 본인 스스로가 모르고 있거나 등한시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투비와 워너비의 문제라 하겠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만의 진정한 재능을 살리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 기준이나 통념에 따라 직업을 택하고 그로써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성공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 신명을 다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건성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가 즐겁지 않거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다. 근본적으로 지금의 자리가 마음에 들어야 그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두의 내면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힘과 재능이 알의 형태로 간직되어 있다. 또 그 알은 운명의 바닥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방해하는 바람에 부화될 수 없다. 그러나 운명의 바닥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내게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마침내 자신의 속에 자신만의 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 더운 가슴으로 소중히 품어내면 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다시 언젠가 그 알 속에서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닮은 새로운 생명이 낡은 껍질을 깨고 고개를 내미게 될 것이다. 먼저 봄, 즉 선견하여 대응한다는 것은 미래를 앞당겨 구현하거나 실현하라는 것이 아니다. 먼저 볼 수 있으면 때에 맞추어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는 마치 차를 운전할 때 미리 전방의 상황을 보고 있기에 지금의 위치에서 편하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처럼 앞을 볼 수 있다면 현재가 편하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멈추지 않고 움직이며 변화한다. 그러나 그 변화에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은 그 일의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어떤 일도 익숙해지고 숙달되다 보면 서서히 단순해지고 뻔해지기 마련이다.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미리 보는 현재가 편한 법이고 현재를 편하게 보내려면 미리 볼 수 있어야 하는 법이다. 성견지명은 미래를 앞당기려 억지를 부린다거나 세월을 한탄하며 자신을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다. 성견지명은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저 편하게 길을 가면 된다. 현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양생의 도이다.
트렌드를 정확하게 감지해서 그것을 돈 버는 일에까지 연관짓는 것은 사실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냥 이런 트렌드가 생길 수 있구나, 저런 흐름이 있구나 정도를 대략 감잡는 일에 그친다. 그나마 경제의 큰 트렌드를 읽어내는 비교적 효과가 있는 방법은 정부나 국가의 정책, 특히 세무정책이나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해보는 정도면 충분하다. 돈이 되는 사업을 미리 알아서 길목을 지키겠다는 것은 허황된 생각이다. 책 좀 읽고 나서 아이템을 정할 일도 아니고 트렌드를 읽었다는 생각에 어떤 일을 결정할 일도 아니다. 이 길목을 지킬 거야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대략 한 30년은 지키고 있을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 3년 지켜보다가 아무도 지나가는 이 없다고 자리를 뜬다면 그 길목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반대로 길목을 한 30년 지키는 사람은 그 길목이 바로 그 사람의 명이다. 바람이 그냥 부는 법이 없고 그냥 내리는 비 또한 없다. 3장 봄. 우수로부터 사실상의 봄이 시작된다. 입추는 겨울 추위가 마지막 맹위를 떨칠 때라 봄이라 부르기엔 실로 무색한 때이다. 우수는 비가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좋다는 의미다. 우리 몸이 1년 내내 늘 같은 생리 리듬과 템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생리활동과 순환이 느려지고 저하되다가 우수 무렵에 이르러 최저점에 도달한다. 최저점에 도달했다는 말은 이제부터 기의 새로운 상승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사람이 수십 년을 산다는 생각은 옳은 말이지만 실은 해마다 새로운 삶의 갱신을 통해 이어가는 것이다. 동지에 이르러 빛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대안에 이르러 에너지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우수에 이르러 삶의 약동이 멈췄다가 다시 꿈틀대며 움직이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동지로부터 해가 길어져 태양빛이 땅에 내려 쪼이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야만 복사열로 인해 땅의 온도가 오르기 시작한다. 우수에 이르러 그간 땅속에 얼어있던 수분들이 대기 중으로 증발하여 봄날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우수는 혼명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경계에 존재하고 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오고 표명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 잘 감지되지 않다가 충분히 되면 또렷이 감지된다. 우수로서 음에서 양으로, 처서로서 양에서 음으로 갈마들기 시작한다. 진정한 나를 찾아 나선다는 말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이다. 내 속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런 때가 찾아온다. 사람의 운명순환에 있어 초겨울의 절기인 소설이 되면 누구나 진정한 나를 찾고 싶어지는 것이다. 처서로부터 15년이 흐른 때인 소설이 되면 더욱 본격적으로 내면의 세계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운명의 순환에서 우수가 되면 드디어 또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양력 5월의 소만이 되면 우리 속에 깃들었던 많은 것들이 대명천지 발산되기 시작한다. 소만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매력 혹은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한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서서히 운세가 좋아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수가 되면 겨우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속의 어떤 것들이 처음 구체화되는 까닭으로 힘들고 피곤한 것은 당연한 법이다. 그래서 우수가 되면 충곤증이 시작되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감지하는 것은 한 달이 지난 3월의 춘분 무렵이 된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며 천지는 그저 하나로서 움직여갈 뿐이다.
경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각성이다. 우수 무렵이 되면 봄 소식이 반갑긴 한데 정작 식량이 걱정이다. 보리철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 그때까지 끼니를 이어가기가 만만치 않고 실은 깊은 당신이다.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야 하는 때, 참담한 각성의 때,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뭔가를 보아야 하고 허공이라도 움켜잡아야 하는 때, 하지만 마음은 뒤숭숭하기 이를 데 없는 때, 휴면에서 깨어나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하는 때가 바로 경칩의 때이다. 운명의 봄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머지 계절에 생겨나고 일어날 일들을 사실상 결정하고 좌우한다. 즉, 15년에 걸친 봄의 일들이 나머지 45년의 윤곽을 결정짓는다. 즉, 운기의 상승 전반부는 한마디로 고난의 계절이지만 그 고난에는 쇠망해 가는 자에게 느낄 수 있는 우아한 무기력함이 아니라 여름을 열기 위한 힘찬 과정에서 나오는 역경과 희망이 섞여 있다. 아름답고도 슬픈 그리고 힘찬 계절이 봄이니 우리의 운명에 있어 그 기간은 15년에 걸친다. 운명의 입친으로부터 청명에 이르는 그 10년 동안은 어느 누구도 당신을 바라봐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 실은 당신 스스로도 당신을 쳐다보지 않고 지내기도 한다. 바라봐 주고 지켜봐 준다는 것. 이는 실로 중요한 일이다. 모든 생명은 쳐다봐 준다는 것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건만 운명의 봄 중에서 초기 10년간은 본질적으로 남으로부터 또 나로부터 내가 소외되는 계절이다. 소외란 누가 쳐다봐 주지 않음과 동의어이다. 즉 홀로 걸어간다는 뜻인데 이는 당신에게 타인의 이목을 끌만한 그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개털 신세, 직장에서 잘렸거나 사업 실패로 알거지가 되었거나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굳이 당신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것,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이 시기야말로 조용히 나만의 칼을 갈기에 더없이 좋은 때가 된다는 사실이다. 슬픔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무는 꽃을 피워냄으로써 내 의식 속으로 복귀한다. 나무는 꽃을 피워냄으로써 세상 속으로 돌아온다. 청명은 그런 까닭에 돌아오는 때다. 맑고 밝은 햇빛을 듬뿍 받으며 찬란히 세상 속으로 모든 것이 돌아오는 때가 청명이다. 우리는 나무의 복귀를 반겨야 하고 우리 또한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반겨줄 것이 틀림없다. 맑고 깨끗하고 환한 때이기에 거기에는 그 어떤 탁한 냄새나 맛이 없다. 그저 고운 향기만이 가득하다. 청명의 때에 피어오른 꽃이 부끄럽고 설레는 색을 보여주듯이 청명의 세상은 그저 청순하기만 하다. 이 말은 풍요함이나 풍족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청명은 가난하지만 이제 세상으로 복귀했다는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한 때이기에 거기에 환한 빛이 서리는 것이다. 4장 여름. 간절한 무엇이 느껴지면 그 사람의 운세가 상승 중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내리막을 간다고 할 수 있다. 간절함이란 며칠 못 먹을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기다리면서 언제까지고 길목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꿈과 바람은 있고 욕망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무한정 한사코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무엇이 결핍되었기에 욕망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그 결핍된 무엇을 채울 때까지 무한정 노력하고 기다릴 수 있지는 않다는 말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다급하게 허둥지둥 달려드는 자와 노력하면서 달성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간절함이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리고 노력하고 도전한다 해도 세상은 뜻대로 쉽게 되는 법이 결코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세상은 경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노력하고 도전해도 실패하거나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고 상례라 하겠다. 나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이다. 운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이 대목에서 판가름이 난다. 실패하더라도 더 준비를 해서 또다시 도전하는 자는 운세가 상승인 것이고,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을 때 그만두거나 좌절하는 자는 운세가 하강인 것이다. 그간 이미 많은 것을 성취한 자는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지난 세월 동안 역전의 용사였고 관록과 기량이 차고 넘친다 해도 될 때까지 도전해오는 자와 맞서면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힘들다. 이미 이루었기에 간절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운세는 하강인 것이다. 간절함은 운세의 바닥으로부터 15년간의 고생과 좌절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얻어지는 마음의 자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단히 도전하고 시도해 간다. 그 노력이 때가 되면 결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운명의 가을에 들어 나름 주어진 그릇만큼의 수확을 얻게 된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얻은 이래로 30년이 지날 무렵 운명의 입동이 되면 그 마음은 어느새 누더기가 되어 사라져 버린다. 운명의 봄을 지내고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사실 배고픔이야 있겠으나 그것이 간절함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다. 운명의 여름으로 들어설 무렵에야 눈빛에서 간절함이 진지하게 묻어나기 시작한다. 운명의 가을에 들어선 사람은 그 간절함이 서서히 약해지는 반면 현실은 날로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겨울의 입구에서 보면 겉으로는 풍성해도 이미 간절함은 간 곳이 없다. 이 판은 여름이라 말들 하지만 아직은 봄이다. 상당히 더운 봄이기는 하지만 진짜 여름은 소만 붙어있다. 일단 여름으로 들어서야만 가을의 영화도 볼 수 있건만 수만 때까지 잎을 만들어 달지 못하는 나무와 풀은 여름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린다. 광합성을 통한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체 생존이 불가한 것이다. 사람의 운세순환에 있어서 소만의 때에 가서 실록을 만들지 못하면 그 사람 또한 실패하거나 심지어는 죽어버린다. 이처럼 소만으로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면 가을에 가서 결실을 보는 것이 자연의 순환이고, 겨울이 되면 쉬거나 죽게 되고 또다시 봄이 오면 깨어나 준비하는 과정의 반복이 자연이다. 생산하지 못한 생명은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비록 우리 마음이야 모든 생명을 살려내고 싶지만 자연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공정하다는 것은 때로는 온전과는 달리 길을 간다. 다윈이 말한 자연 선택 역시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 자연 속의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자연은 모든 생명으로 하여금 살게 하지는 않는다. 생산 능력이 있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이처럼 소만은 어떤 생명체가 살아갈 조건이 구비해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관문인 것이다. 여름의 경계를 놓고 엄숙하다고 말하는 이는 드물겠지만 세상과 자연은 늘 환한 햇빛 속에도 그늘이 깃든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람은 타고난 운명에 따라 과감하게 강을 건너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야 할 때가 있다. 강을 건너야 할 때 발을 적시지 않으면 미래의 성취가 없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으면 커다란 굴욕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입춘으로부터 22년이 지나면 강을 건너야 하는 때이고, 강을 건너고 30년이 지나면 물러나야 할 때가 된다. 입춘으로부터 22.5년이 경과한 때 하지가 그때이다. 하지는 한 해를 통틀어 가장 빛이 많은 때. 따라서 주변 사람이 보기엔
전혀 아닌 것 같아도 본인 스스로는 그 하지에 밝고도 긴 햇빛을 받아 근거는 없지만 스스로는 미래에 대한 큰 희망에 차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험난한 강에 발을 적시는 것이다. 빛이 가장 짧고 약한 동지에 이르러 모든 활동은 휴지로 돌아가는 것이니 1년으로 치면 하지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이고 60년 순환으로 하면 30년이 지난 때이다. 모든 희망이 잿빛으로 변하겠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다. 우리는 이미 동지로부터 다시 해가 길어진다는 엄청난 자연의 비밀을 익히 알고 있으니 그때로부터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일으켜 세우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설한 한 해 중에서 무더위, 즉 열기와 습기가 최고조로 달하는 때이다. 열이란 사물을 움직이는 에너지이고 습이란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매체이니 열습의 때란 한 해 중 가장 왕성한 에너지가 맹렬하게 움직이는 때라 하겠다. 태풍이나 허리케인 모두 대서 무렵에 응축된 열습한 에너지의 이동 현상이다. 사람의 경우 맞이하게 되는 대서의 시기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으니 하나는 나이에서 오는 대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운세 주기에서 오는 대서가 있다. 나이에서 오는 대서는 생후 33년이 되는 때를 말하며 대서의 영향력은 그로부터 6년에 걸친다. 따라서 이 나이대의 젊은이들은 몸과 마음이 열습한 에너지로 마구 소용돌이치는 까닭에 대단히 경량의 시기라 하겠다.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가는 태풍처럼 말이다. 예전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 공부에 뛰어들거나 유학을 떠났고 한동안은 한의대 열풍에 휩싸였고 얼마 전에는 로스쿨 진학으로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자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다. 최근에는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나마 그런 증세가 덜한 편이다. 이는 솟구치는 열습 에너지로 인해 현실에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혈기가 그 원인인 것이니 더위를 먹은 증세인 것이다. 운세 주기에서는 대서의 시기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따라서 미리 알고 대처하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대서의 극한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자는 인생에서 커다란 성취를 가져갈 것이고 그 에너지를 오용하는 자는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헛발을 디디게 된다. 그런 면에서 대서의 때는 인생에 있어 가장 왕성한 시기이자 동시에 위기의 때라 할 수 있다. 대서로서 양적 성장이 마무리되고 질적인 그 무엇으로 변환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양질의 변환의 시기가 바로 대서인 것이다. 변은 대서 무렵에 가면 이제 자랄 만큼 자라서 더 이상 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자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후손을 맺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벽꽃을 피우고 나락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양에서 진로의 변환이다. 농부는 3월 20일경에 춘분이 되면 봄의 기운이 강해지고 볕이 길어지니 장차 씨를 뿌리게 될 농과 밭의 가리에 나선다. 그러고 한 달 뒤 4월 20일경의 고구에는 모판에 벽씨를 뿌리게 되고 다시 한 달이 지나 5월 20일경의 소만부터는 모내기에 나선다. 다시 한 달이 지나서 6월 20일경인 하지가 되면 그야말로 온유월 햇빛이라 벼가 매시각 부쩍 자란다. 동시에 잡초 또한 무성해지는 때라 김매기의 여념이 없어진다. 이에 다시 한 달이 지나 7월 20일경에 대서가 되면 이제 벼는 키가 다 자라서 때론 논에서 물을 빼내기도 한다. 다시 한 달이 지나 8월 20일경에 처서가 되면 벼꽃이 피고 수정이 되어 이삭이 맺힌다. 그리고 9월 20일경에 추분이 되면 논에는 어느덧 황금 물결이 일렁거린다. 그리고 10월 20일경의 상강에는 쌀을 거두기 시작하니 비로소 그간의 수고를 보상받게 된다. 이에 다시 한 달이 지나 11월 20일경에 소설이 되면 창고에 쌀을 모두 들여놓고 내다 팔 것은 팔고 종자는 남기고 먹을 것은 광에 갈무리한다.
이러면 한 해의 농사가 끝나는 것이니 농부는 길고 긴 겨울 휴식에 들어간다. 벼농사 과정이지만 이것이 바로 운명의 흐름이다. 당신의 운명 또한 씨 뿌릴 때가 되면 씨를 뿌리는 것이고 거둘 때가 되면 거두고 쉴 때가 되면 쉬게 된다. 삶을 경영한다는 것은 농부가 벼농사를 짓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을 갈아엎기도 한다. 논밭갈이는 주로 3월에 하는 것이지 7, 8월에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나 행동은 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저지른다. 피가 아직 너무나 뜨겁기 때문이고 가슴 속 욕망이 이글거리기 때문이다. 또한 10월 상강이 되어 수확을 하고 나서 막상 아쉬운 느낌이 들어 수확한 벼를 도정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경우다. 10월 하순의 벌판에 씨를 뿌렸으니 겨울 동안 그 벽씨는 죄다 얼어 죽을 것이다. 그냥 그 쌀로 떡이나 해먹고 또 식량으로 쓸 일이지 말이다. 흔히 근면함은 대단한 덕목인데 정작 쉬어야 할 때 부지런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이를 그르치는 사람도 많다. 돈과는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역시 승부는 판돈이 걸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본다. 겨울엔 역시 쉬어야 하는 법이다. 겉으론 쉬면서 실은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홀로만의 여행을 떠나야 하는 법이다. 만물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누구나 모두 자신의 때는 오는 법이다. 그렇게 이 세상은 지극히 공평하고 또 공정무사하다. 이 세상이 부단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끊임없이 쇄신하고 거듭나면서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혹시나 내게는 때가 오지 않거나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나 마음은 그저 조바심일 뿐이라 하겠다.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고 열심히 해 가다 보면 이윽고 자신의 때가 오기 마련이다. 진인사 대천명인 것이다. 5장 가을. 나이가 들면 두 가지 장점이 있다. 하나는 세상 일이 생각보다 더디 된다는 것을 알아서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속내를 밝히거나 털어놓지 않아도 그다지 답답하지 않아서 말로 인한 실수가 적어진다는 점이다. 입추부터 가을이라고 하지만 그건 가을이 이제 발치의 당도에 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처서로서 여름이 끝이 나고 가을이 시작된다. 먹장구름이 잔뜩 깔려있는 하늘에 번개가 치고 있으면 비가 내리는 중이거나 곧 비가 내리치기 직전 상황이다. 그러다가 비가 올 만큼 다 오고 나면 하늘이 맑게 갠다. 그러면 풀들이 부쩍부쩍 자라나고 나무들이 가지를 뻗어가며 잎사귀를 새롭게 만들어 단다. 이로써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비구름 속에 번개치는 형상의 둥쾌는 조짐을 의미한다. 조짐은 어떤 일이 즉각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다. 땅꼬죽 밑에서 싹이 움트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새싹이 현재 땅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느라고 한창 애를 쓰고 있음을 뜻한다. 조짐이 보였으니 조만간 어떤 일이 있을 것이 틀림없다. 이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결과물을 지켜보면 된다. 이렇듯 모든 일은 그에 앞서 조짐이 있으며 또 지금 생겨난 일은 나중 일의 조짐이 된다. 외롭다는 것은 연애의 조짐이고 연애는 결혼의 조짐이고 결혼은 출산의 조짐인 시기다. 그러니 어떤 일도 그 자체로서 끝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일의 조짐이 된다. 이를 불가에선 인과라고 한다. 따라서 알곡을 만들어내는 벽꽃이 피고 있다는 말은 그해 가을의 결실은 사실 그맘때 벽꽃이 피는 때에 모두 결정된다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처서에 그의 결실이 어떠하리라는 조짐을 보여준다.
처서는 한여름 무더위가 이제 서서히 멈추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처서로부터 모든 기운이 음으로 돌아서기에 처서가 중요하다. 가을은 결실을 보는 계절이고 겨울은 이제 끝이 났으니 해체되는 뒷정리 기간이다. 그렇기에 가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처서인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열과 습을 통해 생겨나고 자라고 또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나면 거둬들이고 사라지는 법이다. 그것이 끝나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오운육기에서 육기이다. 가장 추운 1월의 대안으로부터 만물이 소생의 기미를 보이고 3월에 춘분이 되면 만물이 자라기 시작하며 5월에 소만이 되면 뻗어나가다가 7월 하순에 처서로서 자라야 할 것은 다 자라나 성장을 멈추게 된다. 다 자랐으니 이제 후손을 남기거나 열매를 맺거나 해서 무언가를 남겨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7월의 대서로부터 9월의 추분까지 벼가 알곡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예이다. 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때가 아니다. 그간 추진해오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결실을 보는 데 열중해야 할 때인 것이다. 9월 초순에 백로가 되면 그냥 아침 이슬이 맺히는 철이 아니라 한 해의 노력과 수고가 응결되고 결실을 맺어 연글기 시작하는 때이다. 벼의 나달이 농부의 땀이 들어간 것이라면 이슬은 자연의 노고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자연의 영롱한 보석이라고 한다. 물론 아직은 가을 거지에 나설 때는 아니다. 그것은 10월 중순의 일이다. 하지만 올해 가을 거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리라 추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과가 무르익기 시작하는 때이고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이다. 입춘으로부터 35년이 흐른 시점이 운명의 백로절이다. 백로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가장 화려한 때인 한로가 시작되는데 한로는 찬 이슬이란 말이니 더욱더 응결되어 정년이 된 이슬을 말한다. 이 정도가 되면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다시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상강이 되면 더욱 응결되어 단단한 얼음이 되니 이제 알 사람은 거의 알게 된다. 가장 눈이 나쁜 사람일지라도 백로로부터 10년이 흐른 입동이 되면 백로절의 이슬이 황금이고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니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입추는 기의 완성이고 입동은 형의 완성이다. 하지만 세상은 지극히 역설적인 것이니 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 변화 발전의 힘이 내부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형은 15년간 유지될 것이니 그 사이에 내부로부터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비어가기 시작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입춘이 되면 이미 모든 생산력은 소진되고 껍데기만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묘하게도 묘한 자연의 이치는 텅 빈 껍데기가 되는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또다시 새로운 생명력이 깃들게 할 것이다. 비었으니 채울 것이고 채웠다면 이제 비울 것이니 이 이치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추부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지만 며칠 후면 밤이 더 길어질 것이다. 추부는 낙관과 비관의 전환점이고 명암이 뒤바뀌는 변곡점이다. 한 해의 결실은 추분이 지나면서부터 얻어진다. 추분의 수확의 때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낙관보다 비관이 많아진다는 점은 가장 기묘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인간사의 모든 행과 불행은 이 대목에서 나뉘기 때문이다. 사람은 밥과 꿈을 먹고 산다. 물질과 정신 모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돈도 좋고 사랑도 좋은 것이다. 돈이 풍족한 것은 행복한 것이고 좋은 친구나 동반자가 있거나 또는 자신의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서 행복한 것도 좋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균형 혹은 중용에 있는 것이지
그 어느 것도 치우치거나 과다하면 좋을 것이 없다. 추분부터는 희망, 즉 정신의 만족이 줄어들고 물질적 풍요는 극대화된다. 추분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 10월 하순에 가서 재화물이 풍족한 알곡을 거둬들여도 정신의 만족감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풍족한 수억을 앞에 두고 정신의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겨우 이게 고작이냐 하면서 툴툴거린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뭔지 알 수 없는 허탈감, 충족되지 않는 이 느낌을 사람들은 정신적 불만이라고 말한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사람, 남들 보기에 좋은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잘 장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사람 등은 물질적 불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불만인 것이다. 오랫동안 목표를 정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취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안해하고 허전해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 모두 더 이상 희망이 없거나 희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니 이는 추분으로부터 시작된다. 희망도 있고 의욕도 가득하며 동시에 물질도 그런대로 좋은 때는 하지로부터 추분에 이르는 시기이다. 즉 빛이 가장 긴 6월 23일의 하지가 되면 희망과 의욕은 절정에 도달하고 동시에 그런대로 먹을 것도 풍부해서 좋은 계절이다. 운이란 자연의 변화, 즉 계절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사람마다 운의 때, 즉 계절이 다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겨울인가 하면 반대로 어떤 이는 하지를 막 지나고 있으니 저마다 다를 뿐이다. 한로와 상강 사이는 농부에게는 이때야말로 봄부터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을 보는 추수의 계절이다. 산천 경계 구경 다녀도 좋고 그간의 결실을 보니 좋은 때인 것이다. 그런데 한로와 상강 사이에 어느 누가 벽실을 뿌린다고 한다면 모두가 생뚱맞게 여길 것이다. 겨울에 다 얼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로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골치 아파서 대설 무렵에 정리했다면 그건 사실 아주 다행한 일이다. 서로 한로에 새로운 일을 벌였다 해도 잘 안 되면 그것으로 그만두는 것이 좋다. 적지 않은 손해와 피해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누구나 일생에서 가장 화려한 한로의 때를 맞이하면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바람을 불어넣는다. 물론 헛바람이다. 인생의 흐름에 있어 한로는 가장 우아하고 화려한 때이다. 그렇게 경솔하기 쉽다. 이는 누구나 그렇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무겁고 벅찬 일이 된다. 그러니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일이다. 한로에는 그냥 10월의 경치나 실컷 즐기고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그간의 경영이 가져온 결실을 열심히 수확하면 될 일이다. 상강에서 입동 전까지 5일간을 칩중함부라에서 한 해살이 벌레들은 다 없어지고 여러 해살이 벌레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땅속으로 숨게 된다. 죽을 놈은 죽고 더 살 놈은 숨는 것이니 이에 11월 초가 되면 어지간한 벌레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죽음을 앞둔 이가 일생을 회고해 보듯 우리 또한 한 해를 되돌아보는 때가 눈앞에 있는 셈이다.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한 해살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진정으로 그러하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바깥이 아니라 속으로 시선을 향하는 것과 맥락이 통한다. 모든 기억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기억의 장면들을 다시 눈앞에 떠올리는 작업이 회고인 것이다. 6장 겨울. 임신 후 8주까지는 배아라고 하고 8주가 지나면 태아라고 한다. 태아가 되면 그때부터 엄마와 여러 면에서 주고받는 교류가 시작된다. 뱃속의 태아가 기분이 나빠지면 엄마도 덩달아 까닭없이 기분이 나빠지고 태아가 명랑하면 엄마도 덩달아 신이 난다.
태아와 엄마는 별개이면서 동시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뱃속에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오로지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이다. 출산 후 몇 주가 지나면 자신의 몸속에서 생겨나서 어느덧 한 몸이 되어 나누었던 기억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이제는 분리된 채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아기가 있을 뿐이다. 산모는 갑자기 우울해진다. 아마 아기도 그럴 것이다. 뭔가 상실한 것이 있긴 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기를 얻었지만 뱃속에서 함께하던 그 존재는 사라져버린 것이고 아기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뱃속에 그 안온했던 세계는 상실되어 버렸다. 이것이 산후 우울증이라고 본다. 산모와 태아, 둘이면서 하나인 상태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기막힐 정도의 행복감이 사라져 버렸으니 우울한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산후 우울증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즉 둘이면서 하나였던 상태에서 행복해하던 그 감정을 엄마가 서서히 잊어버리면서 극복이 된다. 다시 말해 엄마는 눈앞의 아기를 보면서 이제 이 아기 또한 내 자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분리된 개체임을 인식하는 과정, 즉 객관화 과정을 거치면서 치유가 된다. 정확히는 망각을 통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아기의 출산만이 아니라 그 어떤 생산에 있어서도 생산을 마치고 나면 일정 기간 마음이 허전해지고 슬퍼질 수 있다. 운명의 순환에 있어 출발점이 입춘으로부터 45년이 지나면 입동, 겨울의 초입에 도달한다. 농부는 양력 11월 초에 입동해 봄에서 여름, 가을에 걸쳐 경영해온 것의 수확을 마친다. 가을의 벌판은 텅 비어있고 수확한 곡식은 창고에 쌓여 있거나 내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었다. 내가 애써 가꾼 결과물은 저 창고에 가득 쌓여 있건만, 즉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음이 분명하건만 왠지 허전함이 가슴속에 스며든다.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은 생산을 잘 마친 결과 창고에 쌀을 많이 쌓아놓은 농부라 보면 된다. 사회적으로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 부와 명예를 두 손에 거머쥔 사람들은 세인의 부러움과 질시를 사기도 한다. 아,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난 저보다 더 크게 성공해야지 하면서 결의와 전의를 다진다. 하지만 그들은 생산을 마친 사람이 어떤 심정을 맞이하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 이 세상은 묘하게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말이나 책으로 이야기란 참으로 어렵다. 성취해보지 못한 사람은 오로지 성취에만 신경을 쓰지 성취한 다음의 일은 모른다. 그 다음의 일은 막연히 좋을 것으로만 여겼지 허전해지리라 예상하지 못한다. 알을 밖으로 꺼낸 자는 속이 비어버린 자이고 심하게 말하면 껍데기라 말할 수 있다. 품었을 적에는 그 품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 잘 탄생시키고자 애를 쓰지만 정작 낳고 나면 허전해지니 그것은 비어있기 때문이고 껍데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힘든 것, 그리고 고생이란 바로 잘 낳기 위해 애를 무진장 쓴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제 낳았으니 고생은 끝이 났다. 고생이 없어진 대신 이상하게 허전하다. 비어있기 때문이니 이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란 고생하거나 허전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게 삶의 진실이다. 허전함의 시기는 입동으로부터 15년이고 그 이후 입춘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고통을 15년 겪게 된다. 그러다가 입하가 되면 다시 알을 품는다. 알을 품으면 끙끙대고 또다시 열심히 고생을 15년간 반복한다. 그러면 입추가 되어 비교적 순탄하게 15년을 지낸다. 이런 까닭에 삶이란 수고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나 그 수고스러운 삶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수고스러운 삶을 포함해서 모든 삶의 과정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사실은 행복의 길이라는 말이다. 파랑새는 수고스러운 삶을 떠나 찾아본들
그 어디에도 없다. 한 해를 이끌어가는 운기의 절정에 이르는 때가 입추인 바 그로부터 운기가 소멸되기 시작해 대설에 이르면 66.6%가 소멸되고 남은 것은 33.3%이다. 그렇기에 대설에 이르면 만물은 힘이 약해지고 공허해져 있다. 6월 초인 망종은 운기가 66.6%에 차올랐을 때이다. 대설이 되면 외형은 좋을지 몰라도 내적 운기는 이미 급격히 고갈되기 시작한 것이니 서서히 마무리 계획 또는 출구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해야 한다. 살아가다 보면 진정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영원히 희망은 없을 거라는 비판에 빠져드는 때가 있다. 인생에 있어 동지점을 지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해는 빛이고 빛은 희망이다. 당신 인생 전체에 걸쳐 희망이 없어 보인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동지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묘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희망이 서서히 살아날 것이며 막다른 길이다 싶은 그 길이 또 다른 길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말이다. 12월 동지로부터 해는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으나 땅은 동지로부터 한 달이 지난 대안에 이르러 가장 차갑다. 지구상의 에너지원은 궁극적으로 햇빛이다. 햇빛이 바로 천기인 것이다. 지기, 땅의 기운이란 햇빛을 받아 땅이 되어지면서 생겨난 지열을 말한다. 천기는 빛이고 지기는 열이다. 생명은 천기와 지기를 바탕으로 움이 트고 싹이 튼다. 햇빛을 받아 되어지는 땅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바탕인 것이다. 추골의 땅은 작년의 모든 것은 이미 끝이 난 상태, 그리고 이제 새해로서 새로운 생명활동을 준비하는 때이다. 휴지의 때인 것이다. 추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고 쉽게 말해 이런저런 막연한 상념에 젖어보는 것이 추월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천천히 구상해 보아도 좋고 지난 일들을 반추해 보아도 좋으며 아니면 전혀 엉뚱한 생각에 빠져 몽롱한 시간들로 채워도 좋을 것이다. 추월은 죽음과 삶의 경계 사이에 위치한 계절이다. 추월에 몽상과 상념을 통해 태동된 것들이 인식의 지평선 위로 올라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추월의 대안으로부터 양력 3월 춘분까지는 60일이다. 인생의 주기에서 그 시간은 10년이다. 행복은 주변의 것들과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새로운 연애에 빠져든 연인들은 마냥 행복해한다. 이유는 새로운 연인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연인과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로써 우리의 모든 공감 능력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새로운 연애를 할 순 없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것들과 늘 공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돈이나 명예, 지위, 권력이 행복의 열쇠인 양 여기는 까닭에 세상은 온통 시끄럽다. 동기는 물론 행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틀렸다. 원래 그 무엇과도 공감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우리들인데 행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하게 살아간다. 나는 행복해야 한다면서 다른 것과 공감하기보다는 나에게만 집착하는 바람에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잠시 행복해야 할 나를 뒤에 놓고 우선 주변의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좋으니 그것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라.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 그리고 나아가 부는 바람이나 대지를 적시는 비, 유유히 흘러가는 강과 같은 무생물과도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비로소 행복의 열쇠를 손에 든 셈이다. 빛을 감지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다. 즉 시각이다. 사물을 밝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명철하다 하듯이 시각은 이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열은 눈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통해서 느끼고 감수한다. 그렇기에 감성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보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12월 20일경인 동지를 겨울의 한복판이라고 여기지 않고 가장 추운 1월 20일경인 대안을 겨울의 한복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겨울을 두고 빛이 짧은 때라는 인식보다는 추운 때로 여기는 경향이 그것이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이성보다는 감성에 더 의존해서 살고 있음을 말해준다. 눈으로 헤아리는 일은 피곤한 일이다. 주의를 집중해서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이성을 통해 사고하는 것을 힘들고 피곤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이 된다. 몸으로 느끼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쉽고 편하다. 온몸의 피부에 깔려있는 신경세포들이 알아서 알려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알아서 처리해주는 자율신경의 일이기에 편하고 쉬운 것이다. 촉이 좋다는 말은 촉각이 좋다는 말로 몸으로 느끼는 감각의 영역이다. 느낌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 조리 있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 뭐든 정리하려면 이성을 가동시켜야 한다. 말은 두서가 없어도 되지만 글쓰기는 조직화되어야 하기에 피곤한 것과 같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고 피곤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성보다는 감성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모든 매스 마케팅은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을 쓴다. 얘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과 남녀라고 한다. 음식의 일, 즉 먹고 사는 일은 이성에 속하고 남녀의 일, 즉 사랑은 감성에 속한다. 먹고 살려면 싫어도 머리를 써야 한다. 그렇기에 먹고 사는 일은 언제나 피곤하고 힘들다. 머리를 잘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성과 감성, 음식과 남녀, 삶이란 먹고 사는 것이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다. 7장 인생의 여정. 인생이란 어차피 욕심과 두려움, 그리고 무지와 희망으로 점철되기 마련이니 나는 그것을 삶의 원동력이라 여긴다. 탐욕과 공포, 무지와 희망은 삶의 에너지이고 동력 기관이기에 그것을 버리거나 멈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동력 기관이고 에너지라면 그것을 조금은 더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법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나는 삶에는 완성의 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완성 이후의 시간을 우리는 희극보다는 비극에 더 가깝게 보내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망을 어느 선에서 그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욕망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은 식욕과 성욕이다. 변태라는 것은 몸은 이미 포만한 상태이나 정신은 여전히 굶주렸다는 강박관념을 고집할 때 나타난다. 포만한 다음에도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는 우리의 정신은 계속해서 욕망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네, 이 정도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던 어떤 사람이 정작 그 소원을 이루고 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문득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그 결과 또다시 네, 이 정도만 되면 만족한다고 다짐하면서 새롭게 목표를 설정한다. 이런 현상은 욕망에 찌든 세속적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종교인이나 높은 정신 세계를 향유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실은 동일하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무수한 종교 전쟁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완성으로 가는 여정이야 물론 즐길 일이지만 완성이 되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완성은 좋고 기쁜 일이지만 성대한 여흥이 끝나면 그로부터 더 큰 성취와 영광이 아니라 실은 조촐하게 홀로만의 여행, 겨울 나그네의 길을 가야 한다.
또 그 외로운 겨울 나그네 여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운의 흐름이란 천지자연의 흐름이고 천지와 자연이 다니는 길이다. 다시 말해 자연의 도인 것이다. 따라서 운세의 흐름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사람이 운의 흐름, 즉 자연의 흐름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바람에 역행하면 어렵게 되는 것이고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왜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걸까? 그 어떤 길도 얼마든지 개척해낼 수 있다는 패기와 자신감이라 하겠는데 그 또한 때가 맞지 않으면 교만이 되는 것이다. 욕망 혹은 의욕은 우리의 삶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는 욕망이나 의욕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욕망이나 의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욕망이나 의욕을 추구하고 관철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우리의 욕망이나 의욕은 자신이 가진 힘과 에너지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제약을 받는다. 힘이 100이라면 그 사람의 욕망이나 의욕 혹은 이상은 100 이하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삶에 존재하고 작용하는 의욕과 에너지의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운세가 상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욕과 에너지가 함께 동반해서 커가는 과정이고, 운세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품은 의욕이 가진 에너지에 비해 더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벌어져가는 때이다. 운세가 하락하고 있는 사람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한다. 내 그간 쌓은 내공도 있고 하니 이번 일도 이 정도 대충 하면 뭐 되는 거 아니겠어 하는 착각을 한다. 뭐 그까이 거 하는 마음이야말로 바로 운세가 하락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심리이다. 운세 하락 중인 사람이 아니란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과 의욕만 있을 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없는데 욕망과 의욕은 여전하다면 그것은 헛된 욕망, 헛된 의욕이라 부른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또 다른 이름은 열정이라는 점이다. 욕망과 의욕은 열정과는 다르다. 열정이 있으면 간절해진다. 간절하면 성의가 생긴다. 성의가 있으면 통하게 된다. 우리 대부분은 공공하고 배가 고플 때 간절해지고 성의가 있다. 이를 헝그리 정신이라 부른다. 이미 배가 불렀는데 더 먹고자 하는 이는 별로 없다. 이는 상식이다. 배가 불렀으니 먹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까닭이 없다. 우리 몸의 생리작용은 대단히 정직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운명을 보면 운세가 상승할 땐 욕망과 열정이 동반한다. 누구나 그러하다. 그러나 운세가 하락할 때를 보면 욕망은 남아있거나 그대로이고 열정은 줄어가고 있으니 그런 까닭으로 운세가 하락하다 보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운세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할 뿐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이 없다. 그저 자연의 운동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문제로 들어오면 탈이 생긴다. 운세가 하강하면 열정도 줄어드니 그에 맞추어 욕망도 줄여가야 한다. 그러면 아무 탈이 없다. 그저 시들해져서 조용히 지내면 되는 일이다. 이상이 있고 꿈이 있다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 이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선 실로 많은 열정이 필요하다. 8장 행복. 봄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때, 여름은 의욕적으로 삶을 경영하는 때, 가을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때, 겨울은 수확을 본 다음 여유롭게 지난 세월을 반추하는 때이다. 누구나 이와 같은 운명의 사계를 지내게 된다. 다만 어떤 이는 태어나는 때가 봄인가 하면 어떤 이는 가을 혹은 겨울이라는 차이가 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 운명의 기절이 진행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결실의 때인 가을이 온다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 진실을 말하면 행복은 운의 흐름과 그다지 관련이 없다. 행복이란 자신의 삶과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다시 말해, 삶과 세상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지니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지 운세와는 상관이 없다. 삶과 세상에 대해 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지 못하면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감 혹은 포만감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만족감과 포만감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없다면 그야말로 사는 재미가 없을 것이니 응당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포만감도 느끼면서 살아야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삶이 길다는 점이다. 긴 인생을 놓고 볼 때 일시적인 만족감은 또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 마련이고 포만감은 또다시 더 큰 포만감을 충족하려고 애를 쓰게 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포만감은 자칫 권태로 이어질 수 있다. 배부른 자는 그 어떤 맛있는 음식도 마다하기 마련인 법이니 그렇다. 그렇기에 포만감을 추구하다가 권태가 오면 사람은 잠옷 정상적이지 않은 것, 즉 변태로 흐를 수 있다. 봄은 개척하느라 힘들어서 불행하고, 여름은 욕심이 많아서 불행하고, 가을은 성에 차지 않아서 불행하고, 겨울은 아쉬운 마음에 허전해서 불행하다. 이렇게 되면 운에 상관없이 모든 세월과 삶이 불행하고 불만스럽게 된다. 그래서 시다르타는 삶이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처럼 운명과 행복은 따로의 것이다. 운이 아무리 좋아 본들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있다. 늘 감사라는 말의 뜻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삶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도 감사라는 말이다. 잘 될 때는 하느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다가 어려워지면 하느님이 원망스러워진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다.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할 수 있는 준비 없이 그저 좋은 때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뒤늦은 후회만을 안고 허무하게 삶을 마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다. 당신이 맞이한 운명의 계절이 봄이라면 개척해야 하는 때이니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해가거나 마다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의지와 힘을 튼튼하게 단련하는 호기로 여길 일이다. 지금의 계절이 여름이라면 의욕적으로 욕심에 가득 차서 씩씩거리며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하면서 도전해 갈 일이지만 현실은 언제나 기대치보다 못하기 마련이니 이 정도로도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지금의 계절이 가을이라면 수학이 어느 정도든 그것이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온 결실이라는 것을 알아서 자족해야 하겠으니 이를 안분지족이라 한다. 공연히 옆집과 비교해가면서 많고 적음을 따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고 만다. 불만의 가을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계절이 겨울이라면 이제 그간의 일들을 반추하고 반성해 보면서 때가 되어 물러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인 것을 알면 되는 일이다. 이제 야심을 부릴 때도 아니고 앞서서 설칠 때도 아니다. 그저 조용히 우아하게 물러나서 세상을 관조하면 나름 달간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봄은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때이니 자강불식의 때이고 여름은 주어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질 때이니 진인사 대천명의 때라 하겠다. 가을은 이제 얻는 것이 최상이라는 생각을 하며 안분지족하는 때이며 겨울은 물러나서 세상을 관조하면서 유유자적하는 때인 것이다. 행복이란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포만감이 아니다. 행복은 늘 은근하고도 충만한 감정의 상태이니 이는 당신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든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무신론자이든 그리고 돈과 권력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면 자연이 늘 보여주고 베풀어주는 사시사철, 사계절은 모두 좋은 계절이고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저마다의 주어진 삶 또한 그러할 것이다. 나아가서 눈앞의 때와 매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 세상은 끊이지 않고 늘 있는 사계절의 순환이다. 이를 편의상 봄과 여름은 상승이라 하고 가을과 겨울은 하강이라 한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세는 풍요의 계절인 가을인데 가을은 분명 온기상으로는 하강운에 속한다. 그리고 사실 가장 힘든 계절은 겨울이 아니라 봄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니 당신도 죽음에서 부활하고 소생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봄은 운세상 상승운에 속한다. 겨울은 춥고 힘든 계절이지만 가을에 거두어들인 수확을 잘 관리하면서 지낼 수 있다면 겨울이야말로 편하고 우아한 계절이 된다. 여름은 만물이 의욕 또는 욕심을 한창 보이는 때, 야망의 계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름이 야망의 때라 해서 너무 자기 욕심만 차리고 남을 무시하다 보면 덕이 없고 훗날 비난을 받거나 재앙의 원인이 된다. 즉, 나의 운이 상승운이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강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봄은 각오를 결연히 하는 계절이다. 어떻게 해서든 업적 같은 마음으로 이왕 나선 거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각오를 다지는 계절이 봄이다. 봄에 각오를 단단히 한 사람이라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와도 그 각오를 되새기며 조심하고 살필 것이다. 편안하게 지낼지언정 지금의 안락함이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가을 물론 풍요의 계절이다. 그러나 풍요의 때라고 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없지는 않다. 지난 봄부터 여름 사이에 정성을 다해 열심히 경작해 왔다면 이제 수확을 보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말이다. 그런데 남의 논햇살이 내 것보다 더 풍성해 보인다면 그로써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이걸 경계해야 한다.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눈앞의 수확에 만족하지 않고 겨우 이거라니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계절을 무시하고 곧 바로 가을 들판에 벽씨를 뿌린다면 그 벽씨에 서리가 내리고 땅이 얼면 죄다 얼어 죽을 것인데 겨울 땅에 벽씨를 뿌리는 행동을 하는 이는 참으로 어리석다 하겠다. 운명이란 말했듯이 자연과 동일하다면 우리가 자연의 계절 변화를 바꿀 수 없듯 주어진 운명의 변화를 바꿀 수 없는 일이고 주어진 명의 고유함도 그러하다. 운이란 말은 움직인다는 뜻인데 자연의 계절 변화가 움직이는 것이다. 계절을 건너뛰거나 아예 오지 못하게 막을 순 없듯이 운의 변화도 그러하다. 명이란 명령을 받았다는 말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가령 국화로 태어났다면 국화로 사는 것이지 장미가 될 수 없는 노릇과 같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바꿀 순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명이 바뀐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과 같다.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이 계운 같은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화로 태어났다면 국화인 상태에서 주변의 환경의 변화, 즉 운의 변화에 적합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공기 서늘한 가을이 오면 가을 서리를 비웃는 그 오연한 절개를 한껏 자랑하면 되는 일이다. 그렇게만 하면 멋진 국화로 살다 가는 셈이다.
잘 살기 위해선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자갈이나 차돌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이다. 존재하는 자에게 주어진 존재의 권한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상이니 그렇다.